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그 경계를 넘어라는 단체, 그리고 그전에는 좀 다른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01년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었고 2003년도 이라크 전쟁 그 침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반대 운동을 하면서 이제 중동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뭐 글도 쓰고 기회가 주어지면 또 강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 좀 이 자리에 제가 감히 이제 영광스럽게도 초대를 받아서 여기 앉아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평상시에 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강의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사실은 좀 보통은 이제 팔레스타인의 역사에서부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흘러오게 됐는지, 정말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이잖아요. 개론적인 내용.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중심으로 많이 좀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제 시민분들 같은 경우에 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도 잘 모르시고, 워낙 이제 낯선 지역이고 낯선 나라의 일이다 보니까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일반 대중 강연 때는 그렇게 하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오늘 오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부분들은 좀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특히나 최근에 뭐 그동안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10월 7일 이제 하마스 그 공격 이후에 이제 전쟁을 하면서 사실은 수많은 언론에서 그런 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분쟁의 역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깊이는 없지만은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좀 어느 정도는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현안과 관련해서 과연 하마스가 왜 10월 7일 날, 2023년 10월 7일 날 이스라엘을 갑자기 이제 기습 공격을 하게 됐는가라는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좀 가장 사실 궁금해 하실 부분들,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 사실 이 부분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전망이죠. 뭐 10만이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뭐 100% 이렇게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향후 이제 전망, 아니면 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오랜 분쟁에 대한 해법, 사실은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당장 가시적인 해법은 없다라는 게 제 결론인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항상 이런 강의를 할 때는 제가 항상 이제 오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지도를 항상 보면서 뭐 글을 읽거나 아니면 뭐 강의를 듣거나 할 때 지도를 항상 보시는 게 되게 많이 이해에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지리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막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특히나 이제 국제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좀 지리적인 감각, 지리적인 어떤 지식을 어느 정도 최소한 기본적인 것들을 갖고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지도를 많이 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오늘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도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언론에서.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무슨 색깔이라고 할까요? 연한 분홍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땅이죠. 그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약간 네모난 조그만 땅 있죠. 그죠? 회색의 땅. 저게 이제 가자지구.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지구였고요. 그 다음 똑같은 회색인데 오른쪽에 좀 큰 회색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게 서안지구입니다. 웨스트뱅크라고 해서. 근데 왜 서안지구냐라고 하면은 저기 파란 게 보이죠? 가운데 파란 게 보이시죠? 그죠? 저게 요르단강이에요. 예, 그래서 요르단강의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한지구, 동쪽에는 당연히 요르단이라는 국가가 위치해 있겠죠. 그리고 그 맨 가운데에 보시면 그 영어로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써져 있는 빨간 글씨 보이실 겁니다. 저게 이제 예루살렘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는 국제법상으로도 보면 그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가자지구,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서한지구와 예루살렘을 합쳐서, 특히 예루살렘도 서예루살렘과 동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굉장히 작은 도시긴 한데 예루살렘에서 동쪽에 있는 동예루살렘을 합쳐가지고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영어로 하면 OPT라고 합니다.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ies라고 해서 점령 지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은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땅이다. 언제? 1967년도 3차 중동 전쟁 때 불법적으로 점령을 해서 아직까지 그거를 이제 완전 철수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점령 지역 사이의 경계를 흔히 그린라인이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 국제법적으로도 국제사회에서도 유엔에서 이제 수없이 많은 결의안이 채택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을 중단하고 그린라인 뒤로 다시 철수를 해라 라고 하는 거는 점령 지역에서 완전히 나가서 이스라엘 지금 본토로 돌아가라 라고 국제법적으로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유엔이나 뭐 수많은 그 국제기구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 페이지. 자, 이건 간단한 이제 배경 설명이고요. 너무 크다. 조금만 더 줄여주시겠습니까? 한눈에 안 들어올 것 같은데요. 네네네. 자, 네, 됐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에 이제 2023년 그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의 배경에 대해서 들어갈 텐데요. 저도 보니까 이번에 뭐 사실 뉴스나 이런 데 보면 국내에서도 수많은 이제 뭐 전문가, 뭐 이렇게 교수들이나 아니면은 중동 문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하마스가 이번에 10월 7일 갑자기 이스라엘 기습 공격했나 라고 얘기하면서 수많은 분석들을 쏟아내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공통적인 분석들이 뭐냐 하면은, 하마스가 지금 현재 아까 그 가자지구 왼쪽에 보여드렸잖아요. 가자지구를 지금 현재 하마스가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 가자지구 내에서 가자지구가 2007년도부터 이스라엘이 완전히 봉쇄를 하고 있거든요. 하늘과 땅과 육지 전면적으로 완전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년째 완전 봉쇄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이미 지났습니다만은 2020년이 되면은 그 가자지구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다라는 유엔 보고서를 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마스를 지금 가자지구를 하마스가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17년 동안 주민들의 고통이 이어지다 보니까 하마스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들이 굉장히 쌓이고 쌓일 대로 쌓여서 거의 임계점에 달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불만들을 돌리기 위해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공격했다라는 분석과,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의 중재를 통해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이 일종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비밀 협상이긴 한데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협상을 시작한 건 아니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그 협상을 파토내기 위해서 한 거다. 뭐 이런 분석, 심지어는 또 이제 하마스는 원래부터 그런 조직이니까 이스라엘의 절멸,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쓸어버리겠다라는 거를 목표로 한 조직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저는 왜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기습 공격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짧은 문장으로 드러낸 게 이번에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의 10월 24일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제가 굵은 글씨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공격이었다. 하지만 하마스의 공격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닌 유엔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이 지금 하마스의 공격이 왜 공격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단적으로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 아니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그냥 별 문제 없이 뭐 사이는 별로 안 좋지만 별 문제 없이 평화롭게 지내다가 갑자기 하마스라는 정말 극악무도한 테러 집단이 갑자기 기습을 해가지고 막 민간인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라콘스트에 가가지고 막 사람들을 죽이고 폭탄을 터뜨리고 이렇게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배경에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수 없었던 하마스가 공격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동안 그 지금 현재의 이제 그 가자 지구를 비롯해서 팔레스타인 상황이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든 뭘 하든 몸부림치고 저항을 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서서히 없어질 수 있다. 근데 그 속도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앉아서 죽을 수 없다. 저항해야 된다.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된다. 사실 이겁니다. 아주 단순한 이유인 거거든요. 자, 그 다음 그 페이지로 넘어가 주십시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하마스가 그렇게 군사력에서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군사력이 세계 9인가 10인가 그렇던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무기 수출국이 세계 10위 무기 수출국이에요. 그런 나라와 정규군도 아닌 비정규군인 하마스.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뭐 그 군사 그 무장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제대로 된 군사 훈련이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전투에서의 그 승부는 이미 공격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명확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마스가 공격을 했나라는 거를 보면은요, 먼저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의 상황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옛날은 거슬러 올라가지 말고 최근을 보면, 자, 2018년도에 이스라엘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족국가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습니다. 자, 이 법이 뭐냐면요. 그 이스라엘은 굉장히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미국 같은 나라들을 보면요. 시민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미국 국민이죠. 그죠? 그러니까 시민권과 국적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따로 뭐 국적법이나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스라엘 시민이 있는데 이스라엘 국민은 없습니다. 이게 참 되게 애매모호한데요. 그럼 과연 이스라엘 시민은 누구냐라고 하면 현재 이제 이스라엘에서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다 이스라엘 시민이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아는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인구의 약 22%, 숫자만으로 따져도 한 220에서 230만 명 정도가 이제 주로 팔레스타인 출신의 아랍계 시민권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2018년도에 민족국가법이라는 걸 통과시켜요. 즉 뭐냐면 이스라엘은 유대 민족만을 위한 국가다. 즉 유대인들만이 이스라엘의 국민이 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담은 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자, 이 법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법 이름이 기본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법, 유대인들의 민족국가로서의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은 헌법이 없습니다. 헌법 대신에 14개의 기본법이 헌법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요. 뭐 독립에 관한 기본법, 뭐 시민권에 관한 기본법. 그 중에 하나로 이번에 2018년에 통과된 기본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민족국가법 혹은 국제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이스라엘 900 몇십만 인구 중에 아까 제가 22% 정도는 팔레스타인계 아랍인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국민들이 아니야. 라는 거를 아예 명문화하는 겁니다. 즉,
너희들은 그럼 우리는 그동안 이스라엘에서 직업도 있고 직장도 있고 뭐 그러는데 우리가 계속 이스라엘에 태어나고 살아왔는데 그럼 우리는 뭐야? 즉 너희들은 2등 시민이야.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 밑에 있는 하위 2등 시민이야라는 것들을 사실 그동안에도 극우 정치인들이나 사람들이 막 공공연하게 말로는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아예 법으로 명문화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200만 명 넘는 팔레스타인 출신 그 아랍인들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게 220만 그 팔레스타인계 이스라엘 시민권자들만 반발을 한 게 아니라 어차피 다시 팔레스타인 같은 팔레스타인 민족이잖아. 그러니까 가자지구나 서안지구나 뭐 동예루살렘 해외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인들도 다들 붕괴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땅까지 뺏어놓고 그러면 나라를 건설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완전히 너희들 노예 취급하는 거야? 라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건국하는 과정에서 그 팔레스타인계 주민들을 거의 인종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뭐 수만 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75만 명을 강제로 내쫓고 이스라엘이 건국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반발한 인근 아랍 국가들하고 그 4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은 아랍권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은 그래서 외교적 보이콧을 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외교적 보이콧을 했는데 그걸 맨 먼저 깬 나라가 1979년도 이집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1994년 요르단이었고 95년도 모로코는 그 이후에 이제 막 팔레스타인 저항들이하고 막 이스라엘을 가자지구 침공하고 막 이러니까 단교를 했다가 2020년에 다시 정상화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아랍권 전체에서 아랍 이슬람권 전체에서는 이집트, 요르단, 모로코 세 나라밖에는 이스라엘과 수교한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나머지 국가들,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런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지금까지 정식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었죠. 근데 2020년 5월에 미국 정부의 중재로 아랍에미레이트와 바레인이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이름하에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로코와 수단이 다시 그 뒤를 이었죠. 자, 이게 뭔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아랍권 국가들은 물론 레토릭 수사이긴 했었습니다. 정권 차원에서는 자, 팔레스타인 우리 형제다. 팔레스타인 형제들이 해방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는 없다. 이스라엘과의 평화는 없다. 라고 레토릭이라도 그렇게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정부와 별도로 일반 민중들은 정말 팔레스타인에 대한 어떤 지지, 그 다음에 연민, 동정심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2011년도 아랍의 봄 때도 아랍의 봄 시위가 들불처럼 그 지역 전체를 휩쓸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보면 아랍의 부패한 독재 정권들의 팔레스타인 민중들에 대한 배신. 그것도 한 몫을 차지했거든요. 민중들은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말로는 형제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뒤로는 배신 때리고 자꾸 이스라엘하고 뒷거리 하려고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아랍에미레이트와 바레인이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우디아라비아까지도 미국 정부의 중재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들어갔죠. 그죠? 자, 만약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아랍권 국가들이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되면 진짜 팔레스타인의 생존 자체는 말 그대로 경각이 취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절박한 상황들이 국제적으로 그 이스라엘 내부에서 있었고, 그 다음 또 넘어가시죠. 다음 밑으로 조금만 내려주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정치 위기인데요. 2018년도부터 그 2022년까지 이스라엘 정치가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의원 내각제다 보니까 4년 동안 무려 5번.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치렀는데 다수당이 없으면 왜 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 잘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연정을 해야 되는데 연정을 구성을 못 해가지고 다시 선거를 치르거나 어렵게 연정을 구성했는데 연정을 구성해가지고 과반을 이뤘는데 그중에 세력 하나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연정이 붕괴돼가지고 다시 선거 치르고 이거를 무려 5번을 반복을 했어요. 최악의 정치 위기인 거죠. 그 끝에 작년 12월 달에 출범한 지금의 정권이 일반적인 평가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우적인 성향의 그 연립 정권이 탄생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물론 사실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에 이스라엘 노동당 정부, 소위 말해서 진보라고 하는 노동당 정부도 그 우파 정부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실제로 팔레스타인에 대한 어떤 뭐 정착촌 건설, 유대 정착촌 건설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노동당 정부 때 했었거든요. 그 뭐 고립장벽 같은 거 뭐 건설하고 이렇게 다 노동당 정부 때 그 진행이 됐었는데, 근데 지금에 있어서 가장 이제 극우적인 정부가 2022년 12월 때 탄생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자, 근데 이 현재 이제 이스라엘 정부, 그러니까 우파 집권 세력들을 크게 3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초정통파 유대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민족주의 성향의 종교적 유대인. 세 번째는 현재 이렇게 여기는 없습니다. 그 내용이. 그 세 번째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이 대표하는 세속적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세속적 성향이 되게 강해요. 요 세력들이 현재 이스라엘 집권 세력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초정통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먼 과거에는 이스라엘 건국 자체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정말 이렇게 신봉하는 그 성경에는 그 하느님이 그랬잖아요. 그 나중에 하느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기 전까지는 절대 유대민족이 너희들이 국가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워낙 이제 독실한 초정통파인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건국 자체도 원래는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다른 종교적 이유 말고 다른 이유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지금 현재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점점 더 시오니스트화, 즉 뭐냐면 시오니즘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의 고향,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민족의 국가를 건설하자, 이게 시오니즘이지 않습니까? 그죠?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점점 더 시오니스트화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민족주의 성향의 종교적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베랄렐 스모트리치하고 이타마르 벤그비르 두 사람을 제가 특별히 언급을 했잖아요. 스모트리치는 지금 현재 재무부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벤그비르는 지금 국가안보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왜 특별히 언급을 했냐면 이 사람이 두 번째 경향을 대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정말 극우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극우적이고 극단적이냐면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아예 지도에서 완전히 쓸어버려야 된다 라고 공공연하게 언론에 나와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실제로 군대를 이끌고 군대와 경찰들을 이끌고 이제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 막 들어가가지고 이제 일종의 무력 시위죠. 막 거기서 이제 그런 극우적인 발언들을 할 정도로 굉장히 초극우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네타냐후가 지금 국내에서도 재판이 걸려있잖아요. 뭐 사기랑 뭐 뇌물이랑 해가지고 재판이 걸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권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감옥을 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성향의 사람들하고 손을 잡은 겁니다. 가장 극우적인, 가장 극단적인 사람들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구상에 쓸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네타냐후 정권이 손을 잡으면서 오히려 세속주의적 성향의, 네타냐후가 총리이긴 하지만 오히려 세속주의 성향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안에서 입지가 약해졌어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말로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인종 청소하겠다, 뭐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권력의 중심에 서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판단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뒷부분에 가자지구 얘기하면서 좀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법개혁안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정권이 그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자기들의 어떤 통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이제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스라엘 내에서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실제로, 그러니까 반 이스라엘 정부 시위가 매주마다 몇십만 명씩 벌어진 거예요. 인구의 막 20%가 다 모여가지고 시위를 벌였는데, 이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 특히 자유주의 성향, 아니면 좌파들 내에서도 그러면 팔레스타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내 상황들을 보면서 하마스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점점 더 이스라엘과의 어떤 타협이 불가능하다. 아니, 타협은 고사하고, 얘들이 정말 우리를 완전히 이 땅에서 몰살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노골하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 자, 그 다음에요. 이 지도를 잘 보시면, 자, 아까 제가 여기 서한지구가 있고, 왼쪽에 가자지구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제 서한지구는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라고 하는 마흐무드 아바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지금 통치를 하고 있고, 가자지구는 하마스가 통치를 하고 있는데, 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세워진 게 1993년도하고 1995년도에 오슬로 협정을 통해서였어요. 오슬로 협정이 두 번에 걸쳐서 체결되어 있거든요. 오슬로 1협정하고 2협정이 있는데, 오슬로 협정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자치권을 인정을 하고, 자치정부의 수립을 받아들인 수락하는 대신에,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존재를 인정을 하고, 이스라엘과의 어떤 무력 충돌,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국가와 어떻게 보면 평화를 교환하는 그런 협정이었던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아주 민감한 문제들이 있어요. 즉,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75만 명이 이스라엘 건국 때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자손까지 하면 그 인구가 거의 300만 명이 육박하거든요. 이 난민들은 어떻게 할 거냐. 유엔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난민 귀환권을 인정을 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300만 명 난민들은 귀환권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그렇고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만약 자기들 국가가 세워지면 수도로서 이스라엘은 이미 법을 통과해가지고 자기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라는 예루살렘 법까지 통과시킨 상황이고 팔레스타인도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가 건설이 되면 수도는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걸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예루살렘의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지역이 수자원이 굉장히 귀한데 수자원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좀 해결이 쉽지 않은 쟁점들이 있어요. 그 쟁점들은 과도기 동안 계속 이제 협상을 해 나간다라는 게 오슬로 협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슬로 이 협정에 따라서요. 팔레스타인 서한지구는 저렇게 A, B, C로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A 지역은 뭐냐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생겼잖아요. 오슬로 협정이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군사와 민사 통제권을 다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B 지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민사, 이스라엘 군사 통제권, C는 이스라엘의 군사와 민사 통제권을 다 행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서한지구가 분명히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인데 국제법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A 지역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다 행사하는 지역은 18%밖에 안 돼요. 같이 행사하는 건 22%밖에 안 됩니다. 그럼 60%는 다 이스라엘이 다 자기들이 군사 민사 통제권을 다 행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좌지우지 하는 거죠. 자, 이거 자체도 말이 안 될 뿐더러 그 다음에 또 잠시만요. 이 지도 잘 보시면 그래서 에어리어 A 빨간 게 서한지구에서 보면 빨간 게 저렇게 있고 가장 넓은 지역에 에어리어 C 그죠? 하얀 게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협정을 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마저도 말이 안 되는데, 보시면,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영토 변화를 보시면, 47년도, 그 다음에 두 번째 47년도는 이렇게 유엔 분할안에 따른 겁니다. 당시 이제 그 유대인들이 47년 당시에 차지하고 있는 땅이 7%였는데, 유엔 분할안이 뭐였냐면, 55%를 유대국가에 주겠다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당연히 못 받아들이죠.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하면서 이스라엘 독립국가가 생겨나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고, 1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면서,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78%를 유엔 분할안보다도 훨씬 많은 78%의 땅을 가지고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67년도 아까 3차 중동전쟁까지 세 번째 지도 있죠. 저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되냐. 맨 네 번째는 보면, 서한지구가 67년도만 해도 파란 게 그래도 다 이렇게 모여 있었잖아요. 그죠? 단일한 땅덩이잖아요. 지금 보면 점으로 돼 있죠. 자, 점으로 돼 있는 게 뭐냐면 저기가 다 정착촌, 유대 정착촌을 계속 건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을 저 땅에다 계속 이주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고요. 그래서 정착민들의 인구가 보면은요, 서한지구하고 동예루살렘 합쳐가지고 68만 명, 지금 70만 명이 이미 저기 2018년도 통계인데요. 지금 현재는 70만 명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서한지구 인구가 230만, 서한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인구가 한 30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벌써 유대 정착민들이 70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땅을 빼앗습니다. 계속 와서 군대가 와서 불도저를 밀어버리고, 그래서 막 거기 항의하면은 거기에 총을 쏘거나 막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잡아가버리고, 그러면 그 밀어버린 땅에다가 유대 정착촌을 또 건설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속도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하마스도 이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가자지구니 우리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죠. 똑같은 팔레스타인 민족의 땅이, 자, 우리는 오도 가도 못하게 230만 명은 딱 가둬놓고 그냥 여기서 그냥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서한지구와 동예루살렘에는 자꾸 야금야금 갉아먹어서 사실상 병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국제법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했는데 국제사회에서 명확해요. 67년도 그 그린라인 안쪽으로 이스라엘 철군해라라고 유엔에서 계속 결의안이 나오고 해도 이스라엘 끄적도 안 하잖아요. 왜? 미국이 번번이 그 유엔 결의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거기 반대하고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반대를 하니까 국제사회가 뭐예요? 무기력하기만 한 거죠. 자꾸 의미 없는 결의안만 자꾸 내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신경도 안 쓰는데. 자, 이 상황에서는 그냥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자, 동예루살렘이 이미 병합을 했어요. 이것도, 근데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거고, 이거 국제법상으로도 아직 전혀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동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불법 점령한 땅이다. 이 국제법으로도 국제사회에서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이미 병합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예루살렘에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의 95%는 이스라엘 시민권조차 없어요. 그냥 거주자예요. 거주자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언제든 쫓아내면 쫓겨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인구가 동예루살렘 인구의 한 60%, 3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실제로 쫓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집이 예를 들어서 막 허물어지거나 집이 비가 새도 그걸 수리조차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못 살게 만드는 거죠. 못 살고 떠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오른쪽에 위에 사진이 뭐냐면, 자, 깃발 행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착민들이 저런 깃발을 흔들면서 팔레스타인 지역 있죠. 수천 명이 저렇게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당연히 항의를 하겠죠. 야, 너희들 여기 와서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면 밑에 보면 폭행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저 사람들이 떼거지로 가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폭행을 하고 그러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대응을 하려고 하면 옆에 군과 경찰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히려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체포를 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폭행죄로. 그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아까 그 스모트리치하고 벤그빌이라는 사람, 극우 성향의 사람들, 가장 극우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집권 세력 내에서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 정착민들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식민주의는, 소위 말하는 어떤 전통적 방식의 식민주의에 가까웠습니다. 뭐냐면,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배했을 때, 그 다음에 일제가 조선을 강점했을 때, 난 거의 비슷했다는 거죠. 즉 뭐냐면, 그 나라,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토착민들을 이제 억압을 하고, 그 다음 땅을 빼앗고, 자원을 수탈하고, 그 토착민들을 그 값싼 잉여 노동력으로 착취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전통적 그 의미의 어떤 그 식민주의였다라고 하면, 90년대부터 이게 좀 바뀌게 됩니다. 점점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어떤 변화냐면, 이제 이스라엘과 이 중동 지역이 점점 더 이제 글로벌 자본주의 그 시장에 90년대부터 편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편입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전통적 의미의 식민주의가 정착민 식민주의, 즉 세틀러 컬로니얼리즘이라고 하는데 정착민 식민주의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럼 전통적 식민주의와 정착민 식민주의의 차이는 뭐냐? 정착민은 말 그대로 그 땅에 가서 자, 여기 앞으로 우리가 쓸 거야. 너희들 나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전통적인 의미의 식민주의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죠? 전통적 의미의 식민주의는 그 나라에서 쫓아내지는 않죠. 일제가 와서 조선 사람들 다 쫓아내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예 부리듯이 했을지언정. 그죠? 그대로 살게는 놔뒀잖아요. 근데 정착민 식민주의는 아예 그 땅에서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토착민들을. 자, 그런데 이거는 80년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주류, 특히 이스라엘 자본에 있어서도 전혀 환영받지 못한 주장입니다. 왜? 이스라엘 자본 입장에서는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주로 농업과 공업 중심 국가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인구가 많지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값싼 노동력이 필요한 겁니다. 농장에서 일을 시키고 공장에서 일을 시키려면. 자, 그 역할들을 누군가는 시켜야 되겠죠. 그게 누구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시민권을 준 겁니다. 자기들의 값싼 노동력으로 쓰기 위해서. 자, 근데 90년대가 지나면서 이스라엘 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 자본주의 경제로 편입이 되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소비에트 블록이 망했잖아요. 구소비에트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100만 명가량 90년대에 대거 이스라엘로 이주하게 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적인 변화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팔레스타인의 값싼 저임금 노동력이 그만큼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 1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건너오고. 자, 그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뭐죠? 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에서도 저임금 노동력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내에서 농업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 중에 30만 명 정도가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하마스에 납치된 사람들 중에 왜 태국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게 다 농업 노동자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저임금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 자본한테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가 뭐냐면 그 전까지 90년대를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이 그전에는 농업국가, 공업국가였는데 이스라엘이 IT 산업 중심의 국가로 경제가 완전히 재편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IT 산업과 또 군수 산업, 최첨단 군수 산업, 그리고 또 하나 정보 산업. 워낙 팔레스타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전쟁을 수시로 하다 보니까 최첨단 무기들을 다른 나라들은 감히 꿈도 못 꾸는 실험을 해본 거예요. 실제 살아있는 목표물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군수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를 대상으로 해서 그 정보 같은 거 있죠. 도감청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실험을 하잖아요. 그죠? 그 첩자를 신고 도감청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도감청 같은 군사정보 산업에서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국가입니다. 네. 거의 뭐 미국, 중국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세계 최고국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경제에서 IT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가 넘어요. 그리고 군사와 이런 그 정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넘습니다. 즉 뭐냐면 과거 같은 농업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잉여 노동력이 그 정도로 많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쓸어버리자라고 하는 정착민들의 그런 극단적인 주장이 과거에는 이스라엘 자본이 야 그러면 우리는 공장 어떻게 돌려 했던 이스라엘 자본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이 된 겁니다. 자, 이거를 뭐 하마스가 막 그렇게 막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실제로 자기 몸으로 삶으로 느낀 거예요. 아, 이제는 이 공원이 아니구나. 실제로 얘들은 우리를 쓸어버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선택은 저항인 거죠. 다음에 넘겨주십시오. 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뭐 마지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시간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예, 그 가자 지구는 뭐 지금 현재 하마스가 어떻게 집권을 하게 됐는지가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2006년도 1월달에 팔레스타인 유해 선거 처음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때 근데 중동에서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선거라고 평가되는 선거였어요. 근데 그때 하마스가 압승을 했죠. 근데 하마스가 압승을 하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 제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월급을 이스라엘이 일단은 그 세금을 다 걷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다가 돈을 주면 그걸 가지고 팔레스타인 그 자치정부에서 공무원 월급을 지급하는 겁니다. 근데 워낙 산업이 없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금 분배를 아예 거부를 해버리고 제재를 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옳다구나 잘 됐다. 어차피 우리 선거 져가지고 하마스한테 선거 졌는데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서한지구에서 독자정부를 구성을 하죠. 선거 결과하고 상관없이. 그러면서 이제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때 패배하죠. 파타군이. 그 하마스한테 진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가자지구는 하마스가, 서한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지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이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재 조치로 이스라엘이 제재 조치로 가자는 완전히 그냥 감옥으로 사실상 230만 명이 사는 감옥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러면 가자 지구는 왜 팔레스타인 서한지구처럼 왜 병합을 하지 않고 그냥 저렇게 그냥 봉쇄만 해버리느냐라고 하면 실제로 이 가자 지구는요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초대 총리 데이비드 벤구리온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가자 지구의 전략적 가치를 아주 낮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히려 여기를 우리가 먹었을 때 문제가 된다. 어떤 문제? 인구 동향상의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때만 해도 그 이스라엘 신생국가 이스라엘의 유대인 인구가 불과 몇백만 명이 안 돼요. 근데 여기 점령을 하면 이 사람들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몇백만 명이 안 되는데 팔레스타인 주민들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거야. 우리보다 소위 말해서 쪽수에서 앞서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이 가자 지구를 장기간 우리가 제대로 통치를 할 수 있겠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계속 저항을 하는데 우리가 그 저항을 억누르고 장기간 통치를 할 수 있겠냐?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그 집권 세력들은. 그리고 실제로 보면 가자 지구는 전략적 가치도 별로 없어요. 뭐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척박하고 농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서한 지구는 이제 요르단강이 있으니까
그나마 비옥한 땅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자 지구는 굉장히 메마른 땅이고 물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이게 경제적 가치도 별로 없고 게다가 이제 이집트랑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이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하고 이제 수교를 해가지고 관계 정상을 했지만 과거에는 이집트하고 전쟁을 무려 4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가자 지구를 그 완전히 이제 그 가자 지구를 자기들이 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외에 이집트와 국경을 마주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또 북쪽으로 이제 레바논하고도 계속 국경 마주대면서 수시로 전쟁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요르단하고 4번 전쟁을 했죠. 4차 중동 전쟁까지 다 해보죠. 그 이집트하고도 국경 마주대면 이것도 굉장히 이제 안보상의 이걸 감당할 수 있냐 이스라엘이 과거에. 그러니까 감당 못한다. 그래서 가자 지구는 냅둬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 지구에도 과거에 군대가 67년도 이후에 직접 주둔해서 그 점령을 했었어요. 근데 계속 저항이 일어나니까 이 점령 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점령하는데 드는 비용이 뭐 물적인 비용, 인적 비용 다 합쳐가지고요. 그래서 2005년도에 가자 지구에서 전격적으로 철수를 하게 되죠. 뭐 겉으로는 뭐 국제사회 요구에 따라서 뭐 이렇게 가자 지구에서 우리가 이제 정착 조원과 군대를 다 철수를 시키고 뭐 서한 지구는 안 하지만 일단 가자 지구부터 철수하겠다 이렇게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드는 비용에 비해서 들어오는 베너핏이 작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2005년도에 가자 철수를 했는데 앞선 장에서 보듯이 2006년도에 갑자기 하마스라는 자신들이 전혀 통제 안 되는 그런 세력이 선거에서 이겨버리고 그래서 2007년도부터 가자 지구를 통치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위협인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그래서 뭐 이번에도 지금 보면 가자 지구 공격하면서 이스라엘 정부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참에 완전 하마스를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는 이스라엘 정부도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하마스는 이슬람 국가 IS하고도 또 달라요. 왜냐하면 IS는 뭐 같은 무슬림이긴 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이잖아요. 근데 하마스는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가자 지구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스라엘 그 정착민들 아니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어렸을 때부터 돌 던지고 싸우고 막 화염병 던지고 싸우면서 커가지고 하마스 대원들이 되고 하마스 정치 조직에 들어가고 교육을 받아서 하마스 정치 조직에 들어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정말 토착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뽑을 수 없으면 그냥 고립시켜서 지들이 제풀에 지쳐가지고 백기를 들든 못 따라든 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취해왔는데 최근에 약간 변화가 있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전적으로 이번 전쟁이 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가운데 보시면은 가자 연안에서 대규모 가스 유전이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자가 지중해에 붙어 있는데, 지중해에 가자 연안부터 해서 공해까지 해가지고, 5,240억 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한 얼마 되는 거죠? 600조 넘나요? 그죠? 600조 넘죠? 예. 600조가 넘는 가치의 그 가스와 석유가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오슬로 협정에 따르면은 가자지구 연안에 대한 통치권은 공식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해진 게 뭐냐면 2007년도부터 근데 가자지구는 하마스가 통치하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개발권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직접 그 협상을 하겠다,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비지그룹이라고 영국의 본사를 둔 기업인 촉적 그 석유 기업인데요. 이 그룹뿐만 아니라 사실 공해에도 이제 그 가스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해에도 있으면 인근 국가들하고도 지분을 나누고 막 이런 복잡한 협상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다이렉트로 그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제끼고. 근데 협상을 하고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려고 하면은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는 굉장히 이제 눈에 가신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얘들이 예를 들어 로켓포 같은 것들을 해상으로 쏴가지고 유전 개발해가지고 실제로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채굴을 하는데 그걸 위협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해를 가할 수도 있는 거고 파괴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위협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전적으로 이유다라는 게 아니라 바로 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서 가자 지구가 과거에는 완전히 전략적 가치가 없는 땅이었는데 실제로 전략적 가치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생겼습니다. 왜? 자원이 나니까. 거기에는 인구는 필요 없어요. 거기에 사는 230만 명은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땅은 필요해. 그리고 그 앞바다에 묻혀있는 자원들은 필요해. 그리고 이집트하고도 이제 사이가 좋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230명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되는 거죠. 적어도 하마스를 그 가자 지구에서 이렇게 세력을 약화시키거나 몰아내서 뭐라거나 하마스의 이제 입지를 굉장히 약화시킬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번에 막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그 공격을 하는 측면에는 좀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넘어가 주시죠. 자, 이제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마지막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뭐 강의나 뭐 인터뷰나 이런 걸 하면 항상 사람들이 묻는 게 뭐예요? 묻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해법이 뭐냐? 그럼 해결 방안이 뭐냐? 도대체 이 뭐 가자 전쟁뿐만 아니라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분쟁? 뭐 이게 해법이 뭐냐라고 얘기 많이 묻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전통적으로 두 개 국가 해결 방안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이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두 개 국가 해결 방안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합의된 해결 방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번에도 지금 바이든 미 대통령도 보면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 정부는 두 개 국가 해결 방안을 굳건하게 지지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사실상 이거는 과거의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지도에서 보시면 이게 애초 두 개 국가 해결 방안 자체가 여기 지도 있으니까 이게 애초에 사실 두 개 국가 해결 방안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스라엘 땅이 있고 왼쪽에 가자 지구 있고 서한 지구 있잖아요. 끊어져 있죠. 그죠? 근데 어떤 특정한 독립국가가 영토가 저렇게 끊어져 있고 서로 왕래조차 못하고 있으면 거기에 독립국가가 생기더라도 그 독립국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그 사이에는 이스라엘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육로를 설사 뭐 고속도로나 이런 걸 연결한다고 해도 수시로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은 육로를 차단한다든지 연공을 차단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 국가가 독립국가로서의 역할을 기능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기능할 수 없는 방안이에요. 애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두 개 국가 해결 방안은 말이 안 되는 방안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두 개 국가 해결 방안 대신 그 대안으로 1개 국가 해결 방안도 과거부터 얘기해 왔습니다. 1국가 해결 방안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땅 전체에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나의 국가 안에서 그 국가 이름이 이스라엘이든 팔레스타인이든 아니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든 아니면 다른 제3의 이름이든지 간에 하나의 국가 안에서 공존하는 것. 그래서 선거를 치러서 선거를 통해서 뭐 인구도 비슷하니까 선거를 통해 가지고 각자 대표들을 뽑고 해서 막 이런 방안들이었는데 사실 이 방안도 이제는 거의 현실성이 없어졌죠. 왜? 이렇게 많이 전쟁을 하고 특히나 이스라엘이 저렇게나 많은 팔레스타인을 죽이고 이번에만 해도 지금 벌써 사망자가 15,000명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만 몇천 명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번에만 죽은 게 아니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단일 국가 안에서 그럼 같이 공존하자라고 한다고 한들 이 공존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참 이것도 좀 되게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1국가 해결 방안도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또
좀 그 글씨가 잘렸는데요. 그 일각에서는 그래서 연방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땅에서 그 이스라엘 땅과 그 다음에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점령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사원지구에서 각각의 이제 그 중앙의 연방정부를 놓고 지역정부를 둬서 과거의 유고슬라비아 같은 그런 연방국가를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팔레스타인 사람들 간에 똑같이 이스라엘 법에 적용을 받게 하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정착민 포함해서 유대인이든 팔레스타인 사람이든 간에 똑같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 정부의 그 법과 그 통치를 받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중요한 문제, 뭐 외교나 군사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연방정부에서 각자 인구수에 따라서 이제 대표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뭐 결정하자. 이런 연방제안도 얘기를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그 말 그대로 아닐 뿐이어가지고 이게 과연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해법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다고 저는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극우들 같은 경우에 세계 국가 해결 방안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 세계 국가 해결 방안이 뭐냐면요. 이거는 사실은 아주 진짜 극단적이에요. 뭐냐면 세계 국가, 팔레스타인 국가가 있다. 요르단을 가고 싶은 사람들 요르단을 가라. 지금도 요르단 보면 공무원들이 절반 정도 팔레스타인계 출신들이긴 해요.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그 얘기를 하죠. 아니 팔레스타인 국가는 이미 존재한다. 요르단이 팔레스타인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특히 서안지구 있는 사람들 가깝지 않냐. 강만 넘으면은 요르단인데 그럼 니네 나라로 와라. 요르단 하나.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레바논하고 붙어 있잖아요. 자, 니네들 그렇게 니네들 지지해주는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으로 가라. 레바논 하나. 그 다음에 가자지구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가 있거든요. 그 이집트 시나이 반도로 다 옮겨가라. 자, 그러면은 요르단, 레바논, 그 이집트 시나이 반도 해가지고 세 개 국가 아니냐? 즉 다 떠나라는 거죠. 네. 자, 극우들은 이제 공공연하게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 수많은 이제 그 글들 관련 전문가들이나 외국인 진보적인 어떤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글 읽어봤는데요. 이 해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누구도 이게 해법이다. 방금 소개드린 여러 가지 해법들 중에 이게 해법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만 그 진보 세력들 내에서는 명확한 컨센서스 하나 있죠. 두 개 국가 해결 방안은 이미 역사 속에서 폐기됐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컨센서스는 있습니다. 합의는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해법에 대해서는 누구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나마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일단은 이스라엘의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극단적인 어떤 팔레스타인 절멸 정책, 완전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을 완전히 병합을 하겠다. 라는 제가 아파르테이트 정책이라고 얘기했는데,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 때와 같은, 아니면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그런 아파르트 정책, 헤이트 정책을 포기를 하고,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적어도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서만이라도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정치, 경제, 외교적 자결권을 일단 인정해주고 보장해주는 것, 그리고 일체 정착촌 건설을 중단하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정착촌을 일단 다 철수를 하는 것, 그리고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다 철수를 하는 것. 일단 이거는 선결 조건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해법이라기보다는. 일단 이걸 해놓은 상태에서,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아랍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참 어렵죠. 그때 가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논의조차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의 절멸을 주장하는 이상,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시도하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그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가자 침공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제가 가자의 전략적 가치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 지구에 있는 230만 명을 국제사회의 그 반발을 뚫고 230만 명을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마스 대원들을 아무리 많이 잡아 죽여도 또 다른 하마스가 또 생겨요. 이번에 부모 잃은 애들은 또 커서 또 하마스가 든 아니든 다른 조직이든 간에 무장 저항 투쟁을 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 제2의 하마스는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스라엘 정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계속 국제사회에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계속 전쟁을 하느냐. 저는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지금의 현재 당면한 전쟁은 가장 큰 거는 정치적, 국내 정치적인 거예요. 일단 안보 실패. 일단 하마스한테 뚫렸잖아요. 그죠? 국민들이 엄청나게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정말 강력하게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이기 위한 하나의 뭐 제스처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심한 거지만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의 지금의 전쟁이 아닌가. 즉 다시 말하면 이거를 장기화하는 거는 이스라엘 정부나 군 차원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뭐 4일짜리 2일짜리 그 휴전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인질들이 차례로 계속 풀려나면서 좀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일단 이스라엘군이 1차적으로는 지금은 가자 지구에서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당면한 전쟁은 좀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유, 너무 길어졌는데요. 제 발표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